좋았어요. 공공심해야국과 시민안전보험 덕분에 아가 시절에 안전하고 튼튼하게 자랐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주는 지역화폐로 준비물을 샀답니다. 학교 구상 급식도 전액 무료라서 교육비 걱정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든 저는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무상교복 덕분에 새 교복을 입고 힘찬 새 학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해 필요한 월경통 한방치료와 백신접종도 지원받았답니다. 청년기에는 화성특례시 장학관에서 생활하며 평생장학금과 청년기보훈소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또 처음으로 독립하며 청년주거 지원 사업 덕분에 자취를 시작했답니다. 화성시에 연지군지통장과 아장아장 통장이 있어서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꼭 낳고 싶었는데 난임부부 출생지원비와 공진비 지원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CEO로 일하며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직원 보험료 지원 덕분에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또 신중년이 되어 갱년기에도 일자리 컨설팅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5년기에 접어든 저는 화성시 무상교통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치매검진비를 지원받아 건강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종합복지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화성시의 혜택평등 덕분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으로 경제적인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성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워요. 화성형 기본사회는 기존 사회복지 포함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시 공동체에서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누구나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교육은 기관사회 정의 필요성 핵심 요소를 이해하고 기관사회 성공사를 공유하며 나의 업무와 어떻게 연관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시 행정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조승문 제2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이크 없네. 생목으로 하나? 네, 반갑습니다. 화성 특례시 제2부시장 조승문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전환과 기본사회 교육을 위해 화성 특례시를 방문해 주신 이한주 민주연구원 공무원장님과 교육을 위해 함께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 시는 1월 1일 화성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하며 24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로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화성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 특례시는 소외되는 시민 없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교육을 통해서 기본사회 이념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실행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자리로 오늘 자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의 강의를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한주 원장님은 현재 제11대 민주연구원 원장이면서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늘 궁금했었어요. 화성은 수원에 있는데 왜 화성이 따로 있지? 하는 거 늘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수원에 있는 화성에서 이름을 따서 화성을 지었다고 그러고 여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수원하고 여기가 옛날에 뭐 겹쳐 있고도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이 거기 있으니까 화성이 아쉬워서 이름도 화성시라고 지었다 이렇게 챗GPT가 얘기해줘서 그렇구나 해요. 근데 다 믿을 수는 또 없는 게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챗GPT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아들어서 오면서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도시, 화려한 도시, 멋진 도시. 지도를 화성시만 지도를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시장님 방에 갔더니 화성시 지도가 큰 게 이제 2개가 있던데 보니까 정말 넓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여유 있는 땅들도 있고 해서 참 굉장히 좋구나 싶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았던 점은 화원방조제 앞에 아주 커다란 이미 뭐 개관되어 있는 이미 그 방조제도 쌓여 있고 이런 데도 있어서 제가 요새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에 꽂혀가지고 어디에 에너지 고속도로 할 땅이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다니는데 그거 좋겠습니다라고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전부 다 공무원님들이시고 오늘 저 시의원님께서 나오셨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 감수성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조금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민주연구원장이기보다는 기본 연구했던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특별히 정당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얘기들을 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좀 며칠 전에 어떤 행사 가서 단상에서 얘기하다 이제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강의를 하라고 저걸 치우는데 조그만 여성분이 혼자 앉아서 낑낑가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결국 그거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도 까지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왜 안 되죠? 뭐가 잘 안 꼽혔나? 동물이 많이 됐네요. 나는 안 돼. 선생님은 되는데. 예, 그래서 크게 보면요. 좀 고쳐주세요. 하는 동안에. 크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꼭지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기본사회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오해도 좀 많았고 또 때로는 기본사회에 관해서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잘 다니지도 않은 제 책임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기본사회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한곡제하고 이제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화성 스터디를 좀 했어요. 그래서 화성시는 기본사회 얼마큼 하고 있었나,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화성시에 추천해 줄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고 있으면 사실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정치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좀 암담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민생, 이제 직접 민생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상대하시겠지만 민생 파트는 누구나 다 예전에 9시 이후에도 번화했던 골목을 가보시면 9시 넘어 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문 닫고 있고 주인이 8시만 넘으면 슬슬 언제 가나 이렇게 눈치 보고 눈치 주고 이러거든요. 여의도도 그럴 정도니까 지방에 있는 상권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봐도 좋아요. 상권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골목 상권, 민생의 바로 위에 있는 중소기업, 민생 부분에 물자를 공급하고 이런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게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딱 절반은 또 다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붙어 있습니다.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붙어 있습니다. 매년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밑에서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늘 밑에서부터 안 좋아져요. 그 대기업은 영향을 덜 받는데 보통은 작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민생 부분은 작년에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지원금을 달라달라 하는 것들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작년 총선 끝나면서 계속 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었냐 그러면 총선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바닥 경기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 그러니까 민생 지원금이 코로나 때처럼 지금 필요한 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거고 뭐 정책을 누가 했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빛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좋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민생에 붙어 있는 중소기업조차 작년 하반기가 되면 아주 뚜렷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몇 년은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들 이것들이 아주 심각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수출 대기업들 이 대기업 부문들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요. 여수, 울산 뭐가 있죠? 석유화학 만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멀어서 잘 우리는 느낄 수가 없지만 석유화학 단지가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남쪽 나라에 가면 있는 커다란 그 공업단지가 있어요. 광양, 울산 여기 주로 뭐가 있습니까? 석유화학도 있지만 제철, 화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철화학도 다 그래요. 포항 제철에 이르기까지. 예, 그런데 우리 사회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주요 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데다가 작년도에 좀 좋았던 것들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였어요. 여기 화성 자동차의 나라죠. 기아 자동차 여기 있잖아요. 소하리가 화성이죠.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예전에 소하리 가서 기아차 인수받았던 적이 있어서 탁송료를 안 받는다 그래서 가서 직접 인수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작년에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는데 반도체 한 일주일 전쯤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라고 하는 국내 정부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기술, 과학 이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 몇위, 미국에 대한 몇 퍼센트 이런 거 얘기하는 데 있죠. 그 하는 데가 국립과학기술평가원이에요. 정부기관. 전체 5개 브랜치, 5개 부분이
모두 다 중국한테 잡혔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실제로도 그래 보여요. 지금요. 저가형 반도체, 그다음에 조금 저사양 반도체들이 이미 정부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생산비 격차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고사양 반도체들도 딥시크 여러분들이 들어서 충격받아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사실은 중국에서 반도체가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거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도 이미 그 하이닉스한테 잡혔잖아요. 그 고사양 반도체는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HBM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중에서 제일 잘 발달된 가장 성능이 좋은 반도체인데 이미 삼성은 혁신을 잃어버렸고 하이닉스가 가져갔어요. 그나마 다행인데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삼성도 혁신의 기틀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이 선단에 나가주면서 통쾌하게도 IMF 때 우리나라 주식을 몽땅 팔아도 소니 하나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소니 거 다 팔아도 여러 번 팔아야지 소니의 한 대여섯 배 돼야지 겨우 삼성에 이제 따라가는 정도로 컸던 자부심인데 마청이었는데 삼성도 지금 혁신을 잃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어요. 젠슨 황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엔비디아. 작년 말 올 초에 이제 거기서 컨퍼런스를 많이 했는데 젠슨 황이 한 소리가 삼성은 할 수 있어. 용기 내. 이제 엔비디아에서 쓰는 메모리를 삼성은 지금 공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삼성에 대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삼성도 할 수 있으니까 용기 내. 그 말은 어떤 소리죠? 멀었어 이 소리죠.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 하나 붙여요. 리디자인 해라. 삼성은 반도체에 대해서 재설계를 해야 돼. 이 얘기는 새로 한다기보다 생각을 새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모든 거를 통 털어놓고 생각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였고 이게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경제학자들, 제 주변의 경제학자들은 보수 진보 이런 건 안 따지고 그냥 모이는 사람들인데요. 이게 대체적인 견해예요. 하지 않으면 우리 이제 조금 먹고 살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보다 저는 후진국에 태어나서 중진국에서 살았고 이제 선진국 턱걸이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턱걸이에서 지금부터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전 턱걸이를 유별나게 못했었기 때문에 턱걸이 하라고 체육하면 몇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일을 어떻게 하지 하고 부들부들 떨던 경험이 전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닐까 싶은 위기감이 저로서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해왔던 기본사회와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성장의 위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해 보죠. 예, 우리 경제 성장률을 저 뒤에부터 하면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떤 성장률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전무후무한 기록이었고요. 앞으로도 참 힘들 기록인데 독일이 예전에 그렇게 급속도 성장한 적이 있었고 영국도 그랬었고 미국도 그랬었고 일본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만 특별히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유별났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꽤 오랫동안 성장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후진국에 태어난 제가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푹 떨어졌던 IMF 때 한 번, 금융위기 때 한 번, 이런 몇 개의 그 코로나 때 한 번 이런 기간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저 이상한 기간을 뺀다면 쭉 내려가잖아요. 저기 쭉 내려가 있어서 저거를 어떤 경제학자가 봤더니 5년마다 1% 내려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개발 국가들은 성장률이 쭉 올라갔다가 그다가 쭉 떨어지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데 약간의 패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죠? 빨리 올라가는 게 좋죠, 당연히. 성적도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 것처럼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언젠가는 떨어져요, 언젠가는 성장률이. 근데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경제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성장하는 거죠. 올라갔다가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 중간쯤에서 여기를 버텨줘야 돼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중간 부분이 성장률로 얘기하면 6%, 5%, 4%요 기간이 오래 가야지만 사회가 익어요. 가을 햇살에 감이 익듯이 잘 익어가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쭉 떨어져 버리면 농작물도 갑자기 추워지면 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 중속 성장 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거예요. 왜 그랬는지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아직 잘 몰라요. 왜 우리 경제가 저렇게 급속히 쭉 떨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구를 꼽아요. 아까 들었던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이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성장률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인구 증가율이 쭉쭉쭉 떨어져요. 우리 저것도 유별나요, 그죠? 모든 선진국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부분들이 견뎌지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지금이 제일 잘 사는 시절, 오늘이 내일보다 올해가 내일보다 제일 잘 사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견해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갈 때, 그리고 제가 대학교 갈 때 같은 저하고 동갑내기들, 제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가 갈 때, 대학 가고 이럴 때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 넘어서 뭐 120만이니 110만이니 이 중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니라고 맨날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서 정말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랬는데다가 우리나라는 사람 하나하나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고성능이었어요. 사람 숫자도 많은데 사람이 또 고성능인가? 왜 그랬죠?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잖아요. 구구단 못 외운다고 1학년 때 선생님이 종아리 때렸어요.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구구단 못 외운 사람 조사해가지고 종아리 때렸어요. 아니 자기가 가르쳐야 될 걸 이미 다 알고 와야 되는 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글 모르는 애가 거의 없이 대부분 다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죠? 선행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과 시간이 다 배어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이 됐던 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갔더니 경제학과 이제 교수로 갔더니 경제학과 학생들 들어온 애들 중에 미적분 못 푸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런 없던 일이에요. 일본, 미국, 독일 아무 데도 없던 일인데 문과생조차도 모든 학생이 다 미적분을 풀고 대학을 들어와요. 그런 나라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인구도 많았지만 인구도 빨리 증가했었지만 동시에 한 명 한 명이 무지무지하게 고성능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제의 인구 증가보다 훨씬 증가가 됐던 거죠. 우리 인적 자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 머릿수 곱하기 성능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되게 인적 자본이 돼요. 그 인적 자본이 무지무지하게 빨리 늘었고 그 인적 자본이 우리 성장을 견인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 공통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이래요. 중국도 저렇게 될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성장도 떨어질 거예요. 다만 얼마나 천천히 떨어질 것인지 인구를 얼마나 천천히 줄일 것인지 혹은 인구가 얼마나 고성능으로 변할 것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지금 어쨌든 저 상황은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저게 전제 조건이고요. 저것만 보게 되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2050년에
2050년쯤에 가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경제학자 10명이면 5명은 그렇게 예언을 해요. 인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해요. 인구는 2050년 정도에 가면 지금의 인구의 4명 중에 1명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2070년 정도 가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화성이 이 일이 늘 벌어지는데 저건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한테 애기를 낳으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누구마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애 낳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볼뿐이죠. 아, 애기를 왜 안 낳지? 무슨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게 있나? 우리 사회가 부실 게 있나? 이럴 뿐이지 강요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절대적인 자유를. 그 다음에 그게 기반이 돼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럼 무조건 어떡하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시고 오든가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고소공으로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좀 물러나셨던 분, 연세 드셨던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면서 다시 모시거나 아니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고소공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을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하는 게 이거예요. 안전하게요. 이걸 그냥 하는 게 이게 안전할 거라요. 요즘 그 사계에서 얘기되는 그 논의되는 정책 중에 하나는 나이가 40살쯤 되면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정책들을 활발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 몇 살에 가셨어요? 19살 아니면 20살, 진짜 늦게 가시는 분은 20살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19살 대부분 대학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19살 때까지 내 진로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계시는 분은 여기 반도 안 되실 거예요. 그죠? 나는 19살 때 여러분들이 보면 나는 그 다음에 25년 3월 6일 날 강당에 앉아있을 거야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꿈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어차피요. 그러나 한 40살쯤 되면 내가 앞으로 이런 거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40살 돼서 기사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연생태보건기사, 조경기사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하고 살아야지, 나무 하고 살아야지 하고 했는데 그것도 또 뜻대로 안 됐습니다. 왜 40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더 늦기 전에. 왜냐하면 40살이면 지금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30년쯤 되잖아요. 근데 30년 때문에 40살쯤에 대학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게 노동경제학이나 교육학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지금 거의 상식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줄어드는 인구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기 싫은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배운 게 그거라고 그것만 하지 말고 40살 되면 새로 배우고 새로 배운 거에 대해서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게 대안으로 앞으로 더 많은 대안들이 나오겠죠. 극복해야만 하는 건 어쨌든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있는 건데요. 제가 또 우울한 그 표들을 몇 개 그려놨는데요. 저게 우리가 빨리 오면서 미처 그래요. 한국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 또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우리한테 꽤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는 없느냐? 다른 나라 똑같아서 미국들. 다만 한 가지 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별나게 빠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저희 저런 데서 나타난 소득 격차가 우리가 꽤 적고요. 소득 벌이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재산이 체감하죠. 그래서 자산 격차가 꽤 나는 곳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 그 다음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꽤 차이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부 운영에서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부가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경제가 발전은 빚은 져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규모가 커져서 그래요. 예전에 친구한테 버스를 좀 빌려줘 그러면 얼마였냐면 30원이었어요. 30원. 근데 지금 버스 한 번만 좀 태워줘 그러면 요즘 1,500원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쪽 빚은 늘어나요 원래. 그런데 경제 전체를 보았을 때 빚이 늘어나는 게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운용할 수도 있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 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기재부의 특징이었는데 우리 정부 때도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고 저쪽 정부 때도 그랬고 항상 똑같았던 게 기재부는 영원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안 늘어나게 만들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방식 주로 주택 정책 때문에 그래요. 주택에 공공주택을 많이 늘려놓고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놓으면 가계 부채가 그렇게 빨리 안 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줄여놓고 네 돈 내고 네가 사 집을 이렇게 집 사는데 한두 푼 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계속 사는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면 좋다 이래가지고 계속 샀던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나 있고요. 저게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좀 저게 화면이 달라요. 유럽 국가나 아니 일본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정부 부채는 꽤 높아요. 일본은 뭐 GDP 대비 200%가 넘어요.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정부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에서 방어하고 있는데 대신 민간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부가 빚지면 누구한테 빚지죠? 국민들한테 빚지거나 그렇죠? 채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한국은행에 꽂주거나 중앙은행에 꽂주거나 외국 사람들이 정부 채권을 갖고 있거나 이래요. 빚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한 빚 갚으라고 떼쓴 것처럼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개인하고 달리 정부는 부채를 져더라도 쪼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은 빚지면 어떻게 돼요? 쪼들리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국민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악성이죠. 개인 부채들은. 이번 정부도 그걸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흔적들은 보이는데 획기적인 개선은 안 보였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궁금한 사람 전부 다 의대 가려고 그러잖아요. 의대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도 탓할 건 없어요.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개인들이 저기 가면 돈 잘 벌어서 그래서 의대를 가는 거잖아요. 주제하고는 조금 상관없죠.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우리나라 유별나게 의사의 보수가 높아요. 의사 보수 너무 높아요. 우리는 의사들 보수는 세금 제하고 말하는 게 의사들 보수의 보통이에요. 연봉 1억 그러면 그 1억은 세금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그렇죠? 1억 그러면 그중에 세금 내잖아요. 차 때문에 코트도 하면 반성하는 게 원래 세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의사 중에서 제일 급여가 작은 의사가 무슨 과냐면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이래요. 여기가 차 때문에 코트 다 때리면서 1억 5천에서 2억 줘야 돼요. 의사 한 명 쓰려면 잘 버는 심장내과, 뭐 그다음에 방사선도 비싸더라고요. 이런 데는 4억에서 5억 줘야 돼요. 차 때문에 코트는 험하죠. 그러면서 아버지 열심히 이렇게 보내지 그러세요. 너무 높아요. 너무 의사들 보수가 여기 의사 가족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높은데 의사 보수가 낮추려면 어떻게 늘어나야 되겠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실제로 좀 낮아질 거는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런데 의사 보수가 낮으면 누가 유리하죠? 의사한테 돈 주는 사람 누구예요? 월급 주는 사람. 병원이잖아요. 병원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 병원도 지금처럼 의사 높은 보수를 주고도 왜 유지하느냐? 수가가 높아서 그렇죠. 의료수가 병원에 가면 정해진 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뭘 높이죠? 검사료. 다 느끼시잖아요. 검사료.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보세요. 비교가 딱 때려서 2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 부러졌다고 다리 다쳐서 가면 MRI 찍고 비급여 한 번은 되지만 비급여 해놓고 50만 원 이러잖아요. 비급여 항목이 너무 높고 이것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내고 병원은 충분히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의사한테 그만큼 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은 의사 월급이 좀 낮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병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병원들이 노력을 한 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의사 수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어요. 의사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까요? 의사 수 많아지면 싫지요. 왜요? 급여가 내려가니까. 올해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대 정원이 확 늘어나서 쉽게 들어가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 친구들 지금 계약하자마자 한 게 뭔지 아세요? 선배들의 동참해서 의대 정원들이 이거 반대하기, 학교 안 가기, 이게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의대 1학년이 되자마자 벌써 깨달은 거예요. 이 동네에 돌아가는 세상을.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적어도 의료에 관해서는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수가 확 늘린다? 그것보다도 의료수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 들잖아요.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 들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편안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 여러분 실손보험 안 드시는 분들 있어요? 거의 다 들으셨어요. 왜 들으셨죠? 의료보험까지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손보험 드는 거예요. 사실상 미국처럼 대가공을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그런 분이 다른 게 아니라 의대하고 무스쿨에 가는 애들이 자산을 소득을 조사해 본 거예요. 집안 소득을. 저것도 압도적으로 성남에 있을 때가 제가 성남에서 두 가지 조사가 머리를 띵하게 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성남은 딱 반쪽으로 쪼개져 있어요. 반은 구식, 도시, 시가. 그 다음에 반은 신시가예요. 근데 시장이 본시간으로 더워. 그래서 온도를 재봤어요. 제가 된 게 아니라 시장님이 재봤어요. 그랬더니 길 한가운데서 재봤더니 본시가가 신시가보다 3도가 높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선도가 얼마나 차이가 28도, 31도 차이를 해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인가. 본시간은 통풍이 잘 안 되고 공원도 오고 하니까 그대로 열성이 되는 거고 신시간은 계획을 잘해서 온도가 낮아지고 또 한 가지가 본시간하고 신시가 일부가 비슷해요. 근데 어느 해 과학고관을 조사해봤어요. 과학고관을 조사했더니 본시가에서 한 학교에서 한 명도 못 가요. 한 학교에서 구 통틀어서 한 구. 근데 본시간에 수정고 뭐 이런 구들이 있는데요. 구 하나에서 한명 가요. 과학고를. 분당 하나에서 20명이었어요. 애들의 차이가 DNA가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분당 애들이 이쁘게 생겨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화성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화성은 조금해지지 있지 않죠. 분당은 성남은 유별나게 쪼개진 곳이에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쫙 비교가 되는 그런 그 구조거든요. 어찌됐건 의대하고 로스쿨도 저런 차이가 났고요. 제가 가천대학교 오래 있었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경시학과 입학생들 중에 반 정도가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교수로서 우리는 맨날 애들 취업에 신경 쓰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대기업 가는 것보다 중소기업 가면 급여가 40%가 남아요.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과는 또 40%가 나가요. 더 웃기는 게 아무 상관도 없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40% 정도 낮아요.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으로 태어나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갔다. 그러면 0.6 세고 보면 얼마가 될까요? 무슨 그래서 끝났어요. 얼마죠? 안 알려주신대. 4분의 1에 4분의 1. 안 그런 사람에 비해서 4분의 1. 의대 로스쿨 할 거 없이 직장 다니나 하더라도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정식 가려고 들고 그다음에 대기업 가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갈 수 있느냐? 중소기업 갔다 대기업 갈 수 있느냐? 그런 케이스 여러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 전환내적 있느냐? 공무원들은 가끔 있어요. 가끔 기회가 오면 이렇게 딱 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날 절대 안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남자로 변한 적이 있느냐? 뭐지 옷만 갈아입는다고 하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엄청나게 높은 허들들의 한국 사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깨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 얘기인데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쳐다봤던 나라가 있었어요. 복지국가. 그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을 우리는 계속 쳐다봤었어요. 1990년대 계속 독일을 봤어요. 독일과 가면 뺏기자. 독일은 복지도 잘 되고 경제도 성장하니까 무조건 뺏기자 이랬었어요. 그때 챗GPT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 자료를 들여다보고 진짜 힘들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영어로 써는 걸 찾아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 근데 열심히 독일을 많이 읽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 중에 상당히 많은 독일을 뺏긴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식으로 뺏긴 거죠. 못 뺏겼다고 완벽히 뺏긴 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 한참 지나 독일 사람들 보니까 어디를 쳐다보느냐? 맨날 스웨덴을 쳐다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스웨덴 쳐다보자. 그래서 2000년 들었으면서부터는 스웨덴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가서 뺏기자. 그런데 스웨덴을 가보면 몇 가지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스웨덴을 가보면. 진짜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시장에서 급여격차가. 잘 사는 많이 버는 사람하고 못 버는 사람 격차가 스웨덴 우리 생각과는 달리 무지막지하게 심해요. 진위기수라는 걸 들어보셨죠? 진위기수가 4.5가 되면 사회가 불안해져서 어쩌면 혁명이나 스웨덴은 5가 넘어요. 0.5가. 5가 넘어버려가지고 스웨덴은 지금 굉장히 문제는 세금으로 거둔 다음에 나눠주는 일을 해요, 정부가. 정부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 정부의 조세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 재무의 기능이 확 들어가지고 나면 확 변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진입에서도 쭉 변해요. 정부가 무지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이런 거죠. 시장에서 마음껏 여러분의 재능을 피고 해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 세금 내는 사람,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불러서 칭찬해주고 이런 일을 잘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평평해지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되는 거죠.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작동이 잘해요. 돈 내는 사람은 어떠냐? 스웨덴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죠? 핀란드. 핀란드는 또 옆에 있는 나라 노르웨이. 이 세 나라 비슷해요. 노르웨이나 핀란드는 어떠냐?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전화번호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노란 색으로 돼 있었던 전화번호 이렇게 두꺼운 거, 그죠? 그래서 힘자랑하는 사람은 전화번호 찍기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사람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를 적어놔요. 소득이 얼마인지를 적어요. 우리 같은 거 어림없는 소리죠. 개인정보니까. 그걸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속상하겠죠. 무슨 재밌는 좋은 사람이 세상에 없겠어요. 그래도 참아요. 우리 군대 가듯이 참아요. 우리 길거리 갈 때 침 안 뱉고 가듯이 다 참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게 문화가 되는 거죠. 우리 좀 이게 유별나게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어디 가든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있는데 막대기가 한쪽은 이제 시장에서 버는 거에 불편한 정도, 그다음에 오른쪽 건 붙어 있는 거는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 변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OECD 통계가 잡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스웨덴이 0.5에서 0.35를 변하잖아요. 우리는 0.4에서 0.3, 0.3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지금은요. 저는 22년 통계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는 저게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전국 기능이 조금 약해요. 헌법 전문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국민 생활의 균등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 전문에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균등하게 생활이 발전해야 된다는 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정부가 잘 안 하는 거 뭐냐, 민간이 비치는 거 이렇게 방지하는 이 부분 잘 안 하는 거, 또 한 가지 국민들이 소득이 불편해지는 거 막아주는 거, 이거 잘 안 하는 거 이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득 불편이 조금 덜해서 그럴지 몰라요. 저기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경쟁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연습해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선진국처럼 우리도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고요. 너무 많이 줄어들지. 소득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성장이 1% 정도가 된다는 건 사실상 멈춘 거예요. 사실상 멈춘 거고, 옆나라 0.몇%로 계속 갔잖아요. 옆나라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잃어버린 10년 얘기하더라고요. 그 조금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잃어버린 20년 그래요. 또 조금 지나니까 30년.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잃어버린 40년. 40년이면 1세, 2세대에 가까운 정도로 오래 기간이에요. 급여가 40년 동안 안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물가도 40년 동안 안 오르고 급여도 40년 동안. 세상 다 올라가는데 일본만 안 변해요.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나라한테도 따라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 잘 살았으니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나쁘게 보고 있어. 환경부 장관을 지내셨던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성장을 왜 말해? 성장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답지 않은 거야. 라고 저한테 막 야단치시고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변할 때 우리가 안 변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멀리서 그죠? 그런 거예요. 의료기술 전문화는 다 발전하고 발전된 의료기술 가지고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사는데 우리는 발전하고 옛날에 아픈 거 계속 아파야 되고 옛날에 못 먹던 거 계속 못 먹고 이래야 되나요? 그럼 똑같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처럼 있죠. 트럼프 뭐 하루마다 하루에 무슨 말을 자꾸 해요. 험상궂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깜짝 놀라다가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무서운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제 뭐 하려고 자꾸 이렇게 완성을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후위기 계속되잖아요. 올해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추울 때 너무 춥고, 그 다음에 또 더울 때 너무 덥고, 또 안 추울 때 너무 안 춥고, 막 변화가 심한 상황이 오고, 또 AI가 오잖아요. PU, AI에 쓰는 칩이래요. 그 칩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근데 하나에 5천만 원 하는 칩들인데, 저걸 이제 전문들이 다 사줘야 돼요.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저거
3만 개가 상했다고 얘기했던 것 같고요. 기업에서는 돈 합쳐서 8만 개 찾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핵심적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또 새로운 도전 과제들인데 어떤 것들은 못 푼 것 같아요. 트럼프 2.0 저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하겠지만 트럼프한테 어쩌라고 할 수 없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막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죠. 그래요. 어떤 것들은 우리한테 진짜 위기로만 올 것 같지만 또 어떤 것들은 디지털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저런 거 잘했잖아요. 디지털 잘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 아까 지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도 보고 이 탐나는 게 화학 방조제 빛나는 거 정말 궁금했어요. 아 저거 재생에너지 저기 많이 만들고 저기서 그 다음에 아이백선다 많이 만들면 그러면 서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런 데가 많잖아요. 방조제 만들고 이랬던 데가. 그런 데에 가서 그런 거 쭉 하면 전국적으로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에너지 산업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아이백선다 만들어서 수출에 도움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도움이 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 문제는 55도인가 아니면 고성 만들고 이거잖아요. 근데 55면 또 55는 대로 갈등이 되게 많아요. 유럽이 그 스웨덴이 요즘은 안 좋아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터키에서 사람들이 엄청 모시고 왔어요. 그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인데 나는 스웨덴 사람인데 왜 다 달라? 왜 다른 취급받아?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처럼 처음에는 좀 쉬운 것 같은데 내가 부자를 싫어야 되는 게 이제 이민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성은 교육을 잘해야 되고 지금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나 좀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소중하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건 저거죠. 연예가 여러분들 사이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거는 저것 때문에 12.3 개혁 때문에 경제가 더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건 명확해요.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저것 때문에 아주 엄청난 도전에 처한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쪽을 지지하느냐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총싸움하지 않고 몸싸움하자. 몸싸움하지 말고 말싸움하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토론하자. 표하자.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돌멩이 싸움